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하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암호화폐 산업으로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시진핑이 지금 다시 나서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주고 있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와 함께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핵심 기술이다 라고 시진핑이 이번 2023년 중국 스마트 산업 박람회에서 축하 서한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줬다. 물론 중국의 크립토 시장 귀환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최근 홍콩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본인 입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 혁신을 추진하려는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중국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과거에 2020년부터 2021년 불장이 오기 전에 이 암호화폐 크립토 겨울 당시에 그때도 시진핑 주석이 2019년 암호화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심지어 2019년 10월에는 중국 공산당 집단 학습회의에서 중국이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주요 돌파구로 활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산업 혁신 및 발전을 가속화해야 된다 라고 그때 2019년 말에 말을 해줬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의 겨울 시기를 지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발언해주고 나서 엄청나게 대폭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재밌는 사실이 뭡니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 갑자기 중국이 또 태세 전환을 하면서 2021년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찍고 폭락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크립토 시장의 사이클을 알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줬던 게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공산당이기 때문에 시진핑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고 거래를 허용도 했다가 금지도 했다가 할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하필 이 시기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출시하려고 지금 밑작업을 하는 이 시기에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시진핑이 또다시 크립토 혁신 기술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 채택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 또 지루한 흐름 개미들도 털려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기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지금 유동성 변동성 최악의 시기에 이런 말을 왜 해줬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갈까? 과거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수장인 시진핑의 이런 최근 발언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금융의 핵심지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최대 상업은행인 DBS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라이센스 받아서 직접 사업을 계획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방에 대립해서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을 필두로 지금 크립토 허브를 구축하려는 뒤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홍콩 금융선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해시키와 OSL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승인하면서 실제로 지금 홍콩에 개인들이 크립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식으로 거래가 허가된 코인들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들의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창구를 열었고 또 최근에 홍콩의 빅토리증권 홍콩의 상장사입니다. 상장사인 빅토리증권은 4분기에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 계획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증권사에서 정식으로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채택되고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4년 4분기에 개인 암호화폐 거래를 개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밝혔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홍콩 빅토리 증권이 앱스토어에 암호화폐 거래 앱까지 출시하면서 지금 빅토리 증권이 애플 앱스토어에까지 거래 앱을 출시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차이나머니의 유동성과 홍콩 개인들, 홍콩 부자들의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판을 지금 중국도 미국의 질세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지금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은 뭡니까?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시장의 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근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미국이 바이낸스 죽이기를 함과 동시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BUSD 발행사 팍속스한테 발행 중단을 하면서 바이낸스가 항복을 했고 BUSD 발행
이제 2024년 2월부터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TUSD와 FDUSD의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 지금 바이낸스는 BUSD의 점유율을 지금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TUSD부터 알아보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론의 창시자 후오비와 저스틴 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TUSD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BUSD가 이제 점차 사라지면서 최근에 FDUSD, 이 FDUSD는 홍콩발 스테이블 코인이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출시를 하면서 바이낸스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용자들에게 BUSD 보유 자산을 플랫폼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해서 FDUSD의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파격적인 조건, 거래 수수료 없이 BUSD 잔액을 FDUSD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심지어 FDUSD 거래상들을 추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코인 거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바이낸스 및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 죽이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죽지 않는다. 바이낸스는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오히려 BUSD가 차단당하니까 TUSD와 FDUSD를 활용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모습. 그와 동시에 바이낸스는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은 USDC를 매도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변환시키는 모습. 과거 바이낸스는 지난해 9월에도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바이낸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BUSD로 자동 전환했던 이력도 있고,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도 엄청나게 지금 피 튀기게 싸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쥐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근데 현재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꽉 쥐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그런 테더와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눈에 가시일 것이고, 이들의 힘을 최대한 빼놓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시키면서 본인들이 크립토 시장의 패권을 확실하게 잡아가려는, 그에 따라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USDC의 발행사 서클 지분까지 추가 매입하면서 다음 장을 열겠다라고 했고, USDC 서클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랙록, 피델리티,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대형 기관이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 지금 이들이 지금 USDC 스테이블 코인 뒤에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캐처님,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패권은 누가 쥐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이 크립토라는 혁신, 자산 혁신 산업을 두고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패권 다툼을 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패권 다툼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들이 엄청난 돈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을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어떻게 보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나 시장 생태계 구축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다. 원래는 중국이 1위 자질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추월하면서 20만 개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근데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도, 정부 차원 보유량도 이런 식으로 용호상박을 다루는 모습. 그리고 미국은 올해부터 대놓고 지금 점통 금융기관들, 월가 기관들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많은 개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실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고 보유해야 하는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런 전세계 1위 자산용사 1경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이 출시를 하려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유동성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본인들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바로 현물 ETF를 승인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서 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집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여러분들이 블랙록이라면 어쨌든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싸게 많이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싸게 많이 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많이 사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가격을 내리는 거다. 저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많이 보유해야 되고 매집해야 될 거면 이왕이면 40K, 50K에서 물량 모을 게 아니라 개미들 다 털어내고 시장 불안감 조성해서 20K 부근에서 최대한 많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외에 대폭등, 대상승 시나리오를 짜기 전에 지금 밑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64만 개. 근데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누굽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블랙록은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최근 2주는 계속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약보합하면서 흘려내렸던 그 시기였는데 2주 동안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15억 달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15억 달러면 하나로 2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매집했는데, 실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누가 매집을 했냐?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2100만 개 중에 0.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절대 개인일 수 없는 기관 혹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2주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이 15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들은 오늘 당장 25K를 가냐 26K를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오늘 사서 비트코인을 내일 팔려고 단타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 산업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저렴하게, 단순히 1K 비싸게 1K 싸게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최대한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최대의 물량을 매집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가격이 안 오르고 지지부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시기고, 우리들도 기관들이 매집할 때 축적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축적하고 나중에 불장이 와서 고점에 도달하면 그때 포모에 뒤늦게 타고 들어오는 광기에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나와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 사이클을 우리도 지금부터, 지금 약세장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3대 자산 운용사들 모두 지금 불마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위 블랙록, 그리고 2위 뱅가드, 피델리티 모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 신청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관련 회사에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세계 2위인 뱅가드 그룹 최근에 채굴 회사에 이 엄청난 자금을 추가 투입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부터 이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현물 ETF까지 출시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블랙록은 상위 5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의 4군데의 2대 주주다. 그만큼 지금 블랙록은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USDC 배후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까지 이 모든 파일을 지금 블랙록이 해먹으려는 그런 3위일체의 준비를 바로 이 블랙록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크립토 개별 시장에 이 월가 기관들의 엄청난 수면 아래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크로의 흐름도 앞으로 더 이상 강한 긴축을 유지하기보다 이제는 슬슬 조금 돈을 풀어주고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적축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때 코로나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풀었을 때 개인들의 저축률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았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개인들의 저축률이 지금 최저치 수준으로,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수준만큼 지금 저축률이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더 숨통 조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완전 붕괴된다. 그러면 다시 연준이 뭘 하겠습니까? 다시 돈 풀면서 부양 정책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들 힘들어하니까 주머니에 돈을 꽂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지금까지 연준의 강한 긴축에 대한 효과가 점점 강했던 고용 시장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침체를 들이우고 있다. 또한 침체의 선행 지표자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10개월 연속으로 50 이하
보통 이 PMI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면 경기가 괜찮다.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근데 지금 10개월 이상 이 50 수치 아래에 위치하면서 지금 이미 우리는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연준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고 9월 FOMC 금리 동결 확률 지금 93%에 육박한다. 그리고 다음 FOMC인 11월에도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인상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금리를 지금 여기서 동결하고 쭉 끌고 가다가 인하하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리고 딱 피크 찍어주고 금리 내리느냐 어차피 둘 중 하나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국에 내년에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고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될 역할도 연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돈을 푸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 엄청난 예언의 적중률을 보이는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조차 오늘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1년 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반감기와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사이클까지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헤이즈가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와 비슷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붕괴했을 연준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결국에 유동성 공급하는 BTFP 지원해줬고 여기서 25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하니까 또다시 시장에 돈을 푸니까 그때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3월 이후에 26%나 상승했다. 결국에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하거나 혹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하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암호화폐 산업으로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다시금 은행들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 결국에 은행에 예치해뒀던 돈들 어디로 옮깁니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한다라고 해도 돈 찍어내면 유동성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올리나 내리나 어쨌든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낙관적인 발언을 해줬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뭐 비트코인 또다시 15K 간다 10K 간다 또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니까 비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블랙록은 지금까지 SEC에 576개의 ETF를 신청했고 단 한 개를 제외하고 575개를 승인받아. 그러니까 승률이 무려 99.8%.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 지금 과거의 역사 통계를 봤을 때 99.8%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99.8%의 확률에 베팅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반대 0.2%의 확률에 베팅을 걸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걸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고 우리가 99.8%라는 이런 막강한 승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차피 펀더멘탈은 점점 더 강해지고 비트코인 가치와 향후 펼쳐질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미 지금 수면 위로 희미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면 아래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 숨어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쟁취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뭐 비트코인이 25K 간다 26K 간다 이런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다음 대상승 사이클까지 여러분들이 구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멘탈과 투자의 본질적인 코어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실전 투자 전략이나 실전 트레이딩 대응 방안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누구나 바로 클릭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실전 트레이딩 전략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